이번엔 총선 결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매주 수요일 새 남자의 정치수다 코너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인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 수요일이 총선인 관계로 저희가 이 코너를 쉬었는데 오늘 총선 분석을 꼭 해야 되는 날이어서 오늘은 목요일에 정치수다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쏘리쏘리라는 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주니어 노래인데 왜 이걸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았냐 하면 참회의 시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총선 판세 예측 이 예언 배틀을 했는데요. 이 소종섭 국장님 새누리당 154석, 더민주당 106석, 국민의당 30석, 무소속 정의당을 합쳐서 12석, 그리고 이제 이강윤 평론가님 새누리 157석, 더민주 102석, 국민의당 29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 이렇게 했어요. 자, 실제 민심과 우리 평론가들의 예측 그리고 여론조사 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괴리가 엄청났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이강윤 평론가님. 예, 거의 뭐 투표 혁명급의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주였던가요? 네. 각자의 예측치를 내놨고 뭐 모두 다 틀렸으니까 이런 것은 전 용납이 되거나 변명거리로는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게 뭐 귀신 쪽집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 거대한 민심의 흐름의 단초라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미욱한 소치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오늘 개인적으로 그런 사과의 글을 올렸고 네. 했는데 뭐 이렇게 기자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뭐 여론조사 방법, 그다음에 몇 가지 규제 이런 것들 없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권자들, 시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살피고 그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 경제적 소구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늘 잘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것, 이것만이 아마 대형 오보나 대형 예측, 빗나가는 예측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과 컬럼을 통해서 대단히 빗나간 현명하지 못한 그런 전망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아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통렬하게 반성을 해주셔서 소 국장님도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이제 민심이라는 게 사실 뭐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지만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네. 민심의 바다는 참으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평온한 바다, 하지만은 그 밑바닥에 굉장한 흐르는 그 경류, 네. 이 빠른 물살, 변화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번에 뭐 정말 절실히 다시 느꼈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의 어떤 변화와 역동성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지난밤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접전 지역 많았고요. 이변도 속출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4명의 당선자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저도 오늘 SNS 보니까 스포츠 경기보다 이렇게 재밌게 총선 개표를 본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 결과 더민주가 123석 1당이고요. 현재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이 11석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이 평론가님. 우선 현 정부 들어서 계속적인 민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건 제도로서건 네. 후퇴가 있었고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걸로 상징이 되는 퇴행, 역사의 퇴보. 그다음에 뭐 유승민 원내대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권여당 원내대표에서 탁 찍어서 네. 날려버리더니 기어이 공천도 안 주면서 말라 죽여가는 새누리당 공천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너무 꽉 조이는 정치가 아닌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거대한 이반이자 경고 집권층을 향한 시민들의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경고장이 던져진 거 아니냐. 뭐 대구 경북 부산 이런 곳에서의 깜짝 놀랄만한 선거나 호남도 비슷합니다만 수도권 뭐 일테면 새누리당이 40년 동안 계속 텃밭으로 여겨온 강남 송파 조금 전에 전현희 네, 당선인도 맞습니다. 인터뷰를 했지만 그다음에 분당 뭐 이런 곳들에서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36석인가를 더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뭐 보낼 수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의 시그널을 보냈다. 그렇게 봅니다. 백약이 무효였을 것이다. 집권당으로서는. 네. 이게 과거 그 50년대 선거 구호 중에 이른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저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서 이른바 새누리당의 공천 난맥상 또 국민의당이 이제 수도권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네. 그 밑바닥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번 총선판 자체를 그 좌우하는 밑바닥의 큰 흐름은 역시 경제 문제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국민들이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헬조선 흑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제조업 자체의 성장이 멈췄다 이런 얘기 나오고 물가는 오르고 취직은 안 되고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답답한 이런 속에서 삶이 팍팍한 속에서 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이제 공천 과정들을 본다면 네. 이것이 이른바 친박계에 의한 이 미운 사람 찍어내기, 이른바 그리고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내 사람 심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하는 뭐 그런 판단을 좀 내리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자, 새누리당 여당이 어쨌든 참패라는 표현을 이제 붙였으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예측보다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승리 요인은 현 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이 통한 걸로 보세요? 이 평론가님? 참 이거야말로 뭐 그 저울에 어떻게 딱 달아볼 수는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이 이슈도 없었고 공약 대결도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관심도 없다. 산무 선거 네. 그랬었죠. 그리고 선거 일정 자체가 형편없이 늦어지면서 그냥 허겁지겁 공천하기 바빴고 세상에 25일 투표일로부터 25일 전에 마지막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공약을 갖고 있고 그거 전에 저 사람이 이름을 알리는 것도 아마 후보들은 벅찼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결이나 뭐 경제 실정론 이런 것은 물론 피부로는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당이 그걸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그게 네. 선거의 각을 잡게 하는 이슈로 확 설정되기에는 좀 약했다고 보고요. 물론 네. 수도권에서의 그 민심의 대단한 쏠림 현상에는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겁니다만 네. 저는 그게 첫 번째 요인 또는 메이저 팩터라고는 보기는 좀 약한 게 아닌가. 네. 그러기에는 일테면 집권 여당의 실수와 그거에 대한 민심 위반이 너무 컸다는 점. 네.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표쏠림에 대한 역반사 심리랄까. 또 위기감을 느꼈던 전통적 야권 지지층들이 스스로 정치인들이 못 해낸 단일화 또는 선거연대를 우리가 표로서 하자. 이런 게 크지 않았을까. 물론 그래서 경제 실정에는 비판도 작용을 했지만 그게 선거를 끌고 간 요소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거를 한번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2석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82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인 부분 바탕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세력의 표를 끌어간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야권 지지층들이 막판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더민주당으로 일정하게 결집된 거. 네.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쪽에서는 결집되고 이러면서 상당 부분 왜 우리가 뭐 선거 직전까지 80군데 90군데가 아직도 혼전 중이다 경합 중이다 뭐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혼전 경합의 상당 부분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결국은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당의 수도권 약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당선은 안 됐지만 제가 아는 많은 국민의당 후보들도 15% 이상 득표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이것은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사실 5%에서 10% 많아야 15%였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뭐 거의 24%까지 가고 이런 것들은 그 표를 결국은 새누리당 표를 좀 국민의당에서 일정하게 뺏어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긴 한 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여 다야구도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한 20%를 득표했는데 네. 그래도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걸 이기더라고요. 그러게요. 깜짝 놀랄 일들이 속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이 목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총선 판세 분석 지금 듣고 계시고요. 함께 대담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강윤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4부로 연결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목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 총선 결과 분석과요.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아까 이제 3부에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한 발언에 이번에 이 호남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제1당의 의석 123석이나 얻었지만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에서 거의 뭐 전패에 가까운 그렇죠. 패배를 했는데요. 네. 특히 광주는 전패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인과응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강윤 평론가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동안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분석할 포인트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가 과반 실패했으면서 제1당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석 차이긴 하지만 123석으로 1위. 그렇습니다. 2위가 새누리당인데 그 진원지이자 이번 선거 전국 판세를 여러 방면에 걸쳐서 흔들었던 곳의 발신지, 발원지가 호남이라고 보고요. 네, 네. 호남은 사실 그동안 약 30년, 4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일당 기득권이 지배하고 있었죠.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네. 집권을 할 때건 야당 시절이건 간에 아무튼 호남에서는 확실한 배타적인 독보적인 일당 기득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태화되고 네. 다선 의원들의 토호화 그러면서 이른바 호남의 뭐 민중들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그냥 시민들과 네, 유리된 네. 그 성 속에 갇혀버린 것, 그거에 대한 강력한 염증이자 경고,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것에 국민의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네. 그래서 충격적으로 호남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호남, 그랬죠. 광주, 전북, 전남 합쳐서 모두 26석인데, 28석 중에서 28석인데, 그 중에 23석을 맞습니다. 국민의당에 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8석 중에 3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새누리당이 2석이나 그렇죠. 가져갔어요. 새누리당이 전남북에서 하나씩. 네. 이건 뭐 충격적 패배라는 말로도 굉장히 부족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이 안주와 나태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한편으로 너무 당연한 거였다. 그리고 호남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렸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제 마지막 발언은 마지막 부분 드린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는 강한데요. 네. 물론 적극적으로 포기하거나 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미 뒤집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에서 네. 뭘 시도를 했는데 역시 호남과 더민주만 놓고 보면 백약이 무효였다. 자, 소국장님. 이 더불어민주당이 네. 1등을 했으나 네. 이 호남에서의 완패 네.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호남의 이른바 반노, 반문재인 정서의 뿌리. 네. 그 뿌리가 벌써 2003년 뭐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부터 시작된다고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돼서 지금 야당이 여당 시절이긴 한데 네. 국민의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로 넘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미 이 갈등은 시작이 됐다. 그때부터 심해졌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죠. 네. 그렇게 이제 흘러오다가 결국 지난번에 당권을 앞두고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맞붙으면서 이른바 호남 세력과 비호남 세력이 맞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권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호남의 소외감이랄까요? 이런 반문재인 정서는 더 깊어져. 그러니까 이 연원이 히스토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작부터 문제로 진단을 하고 그 부분을 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면 이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됐을 텐데 네. 김종인 대표가 인과응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부터 어떤 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흘러와서 지금 한순간에 호남을 한두 차례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가 방문한다고 그게 풀리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과응보라고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단지 거기서 그렇다면 이번 총선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이 없었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어쨌건 이 호남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더민주당으로 결집하는 부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네. 또 평가를 나름대로 그 부분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강윤 평론가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토도 달아주셨는데 이게 뭐 질문은 쭉 있지만 네. 형식 파괴를 해서 이거 좀 민감한 대목을 여쭤볼게요. 이 문재인 전 대표 호남 방문 등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수도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큰 도움을 줬다. 네. 호남을 2번 방문했는데 수도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데 예. 도움을 줬다고 예. 해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한 말이 있어요. 호남의 민심이 지지를 거둬들인다면 예. 나는 정계 은퇴하고 대선 불출마하겠다. 근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강윤 평론가님, 문재인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당분간은 로우키로 뭐 그렇게 막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벌써 어제 저녁부터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호남은 적어도 다 이런 게 확실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호남의 지지가 철회된 걸로 봐야 하고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부추기는 몇몇 질문도 제기는 됐습니다만 네.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서둘러 저기 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4월 12일 날 리얼미터 조사한 거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의 잠룡 내년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데 무려 26.7%여가지고 올라갔네요. 2위인 네, 많이 올랐죠. 네. 2위인 오세훈 후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 거기보다 9%포인트가량 앞선 거예요. 굉장한 격차인데 물론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변동폭이 많긴 하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전 대표는 제가 뭐 누구 옹호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어쨌거나 개인적인 확실한 지지 기반과 전국에 고르게 지지층들이 아주 열성 강한 지지 성향의 지지층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전국 유세 지원 과정에서. 호남에 가서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이자 정말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그런 제안을 했죠. 여러분이 저를 내치신다면 정치 그만두겠다. 이 말을 들은 호남 이외의 유권자들이 여기에는 호남 출향 인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전통적인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 유권자들도 있겠죠. 이들이 모종의 위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기감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정치인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인 문재인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결집된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호남에서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2차례 선거 막판에 방문을 했는데 네. 나온 결과를 본다면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 유세라든지 호남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뭐 김종인 대표도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심지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렀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본다면 뭐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호남과 관련해서 갈 길이 먼데 이 수도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게 큰 도움을 줬다. 저는 일정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을 방문하면서 그 2차례의 방문을 거치면서 사과도 하고 큰절도 하고 하면서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른바 될 후보에게 표를 좀 몰아달라. 네.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도권에 있는 이른바 야권 지지자들한테 일정한 어떤 좀 이 신호를 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더민주당 후보들도 플래카드 자체를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네. 될 후보에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개량화해서 지금 나온 바는 없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그런 주장이 일정하게 또 먹힌 부분은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 관련해서 예. 딱 한 가지만 좀 네네, 보태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오늘 뭐 청취자분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사실 야구 경기 끝나고 이렇게 그 경기를 재구성하듯이 네네네. 또는 바둑 끝나고 복귀하듯이 그렇죠. 사후 결과론적인 거 들으시다 보면 마땅치 않으실 텐데요. 선거 전에는 뭐 저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더니 뭐 끝나고 나서 뭐 정답 보고서 저러는 거야 네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문재인급의 유력한 정치인이 될 후보에게 밀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면 그게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 네. 사실 예전같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처럼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 모아놓은 그런 유세, 연설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다 인터넷이나 뭐 매스미디어 이런 네.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요번에 수도권 표심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 대단히 전략적인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건 숫자로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급의 정치인이 한마디 한 게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저는 네. 시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머릿속으로 판단한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뭐 자정작용이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뭐 갔다 이런 자, 뭐 것보다는 메시지 전달 효과냐 자정작용 이건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 이건 예. 누구도 정답은 없는데 그리고 시민들의 문재인 자율적 판단. 문재인 전 대표가 그 호남에서 선거 전에 가서 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은퇴하겠다. 네. 오늘은 어쨌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까지 정치 역정에서 쭉 보면 메시지의 어떤 모호성이라고 할까?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타이밍 문제 이런 걸 또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지난번에도 이 걸 때 호남이 저를 지지를 거두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를 버린 것인지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계속해서 어쨌건 이 문제 제기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잽을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부간의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명쾌하게. 예, 명쾌하게 어떤 가든 일관되게. 보든 간에 예, 그렇게 가는 게 좀 분명해지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뭐 이번에는 야당의 승리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분석했지만요. 여당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자, 한 가지 쉽게 여쭤볼게요. 네. 아까 여당 패배의 원인들은 잠깐씩 얘기를 해 주셨는데 소국장님. 네. 총선 패배의 책임, 최종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뭐 일단 이 표면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모든 책임을 내가 안고 가겠다. 사퇴했죠. 하고 이제 사퇴를 선언을 했지 네.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국민들도 뭐 다 보고 계실 텐데 공천 과정을 주도한 게 누구냐, 어디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물론 당 대표로서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을 이렇게 주물렀던 그 힘 있는 세력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 자꾸 오늘부터 벌써 이제 무소속이죠. 안상수 당선인이 네. 복당 얘기를 하면서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또 표면에 많이 등장을 하겠지만은 그 이한구 위원장이 뭐 또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이제 청와대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에서의 어떤 새로운 쇄신의 문제, 네. 예, 청와대 비서진들 개편 문제라든지 내각 개편 문제, 또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 국회와의 어떤 소통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대화와 타협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네. 데는 결국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짧게 네.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세요. 실정, 여러 가지 실정, 그다음에 공약 폐기하고 못 지켰던 것들, 대통령 네, 공약이죠. 이런 것들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 특히 청와대가 핵심적으로 져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선거 관리와 공천 업무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맡고 행사했던 것은 친박계, 핵심 네. 친박들 아닙니까? 당을 움직였던 청와대와 친박계, 새누리당 대패의 1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레임덕 오나요? 네, 올 걸로 봅니다. 아, 그럼 소국장님은요? 그 부분 글쎄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3당 이제 체제가 그렇죠.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 변화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총선 이후에 봐야 되는데 네.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어쨌건 대통령 지지율도 자체는 나름대로의 견고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3당 체제를 어떻게 여권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자세로 이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나름대로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이 권력을 운용하는 네. 기술을 잘 발휘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항상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 그런가요? 이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당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이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 역할 국민의당 비중이 한 커질 줄씩 수밖에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1당이 된 더민주나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나 모두 122, 3석밖에 되지 네. 않고 친여 무소속을 새누리가 빨리 복당을 시킨다고 해도 자체 과반은 도저히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당이든 2당이든 국민의당의 협조가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네. 몸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다. 당장 뭐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배출하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아. 이게 더민주당과 손을 잡아서 가느냐,
새누리당과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이른바 이슈 주도권, 이슈 주도력 이런 것을 얼마나 보여주고 이 국민의당 내부를 잘 단결시키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